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인술 밀란 때 정부가 설치한 절목이다. 네, 절목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조목인데 보통 이제 어떤 간청이든 간에 이제 관련된 그 업무들을 기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밀란이 발생한 근본 원인과 농민들의 지향한 바를 쓰시오. 또 당시 시대적 과제와 정부의 대책의 한계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근본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본 원인.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삼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뭐 개선안이 있는데, 자, 이 근본 원인이라는 건 단순히 원인이 아니라 근본 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수치 체제 물란으로만 볼 수 없고, 여기 밑에 깔려 있는 지주 전호라든지 신문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예. 그럼 그 원인과 관련된 지향을 쓰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이제 뭐냐면 농민들 포면적인 요구,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부세제도 개혁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포면적인 요구였죠. 그런데 이제 요걸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농민들 어떤 포면적 요구를 얘기를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옆에 근본 원인과 연결돼서 연결되면 지주제 혁파를 포함한 농민의 토지 소유 그런 걸 써야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얘기 말이 좀 예민하긴 하는데 맥락상 그래요. 맥락상. 예. 그래서 당시 뭐 농민들이 요구했던 걸 그대로 써버리면 이 지향하고는 맞지 않아. 음. 지향 자체가 이제 역사의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시대적 한계 과제와 농민의 대책의 한계를 쓰시오. 자, 그 당시 시대적 그 과제는 지주 전호제나 신문제 모순 같은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의 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저도 삼정의 문란의 운영을 개선하는 데만 그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삼정 이정청을 개선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 응지상소를 하겠잖아요. 근데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삼정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만 개선하자. 두 번째가 삼정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 그래서 세 번째가 더 나아가서 이제 지주전호제 같은 거나 신문제를 개선하자. 세 가지 유형이었는데 첫 번째만 채택을 했죠. 여기 첫 번째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이제 근본적인 계획이 안 됐다. 그거조차도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없는 걸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정, 군정, 항곡 이런 그 개혁안이 있어. 정정은 은골 같은 것들 조사하고 군정은 예전에 문제가 됐던 그 여러 가지 폐단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항구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개선 내용이 있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뭐 한국청정, 뭐 족징, 인진 같은 폐단만 금지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항정인데 항정은 아예 폐지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건 두 번째 유형을 받아들인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항곡을 폐지하고 이 항곡에서 그다음에 부세화가 됐잖아.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항곡이 이미 이제 부세화됐으니까 그 어디에서 걷느냐 항곡을 폐지하고 토지에 부과하는 거. 자, 이 항곡을 폐지하고 토지에 부과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파항기결이라고 해요. 파항기결. 음, 파항기결. 그래서 이 파항기결한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얻은 부세 수입을 토지에 부과해서 얻자. 근데 이제 이런 정책 중조차도 밀란이 소홀되니까 삼정 이정책 폐쇄되고 개혁안이 실시되지 않았다.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사 관련된 내용을 좀 넘어갈게요. 자, 가전법의 규정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원칙적 가전은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토지 수조권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돌려줘야 돼. 그런데 이제 요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 수신제나 후량제 명목으로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죠. 그다음 2번은 경제학자 개인이 가진 토지를 매매를 허락했다. 이게 좀 약간 예민한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경기도에 한정된 거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전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전주 전주가
그 당시 이제 고려시대처럼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값싸게 뭐 매매를 한다든지 헛박에서 그런 것들 많고, 또 이게 소유권이 계속 변동이 되면 전주의 어떤 수조권 또한 뭐냐면 확보하지 못하죠. 그래서 매매를 금지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매매 금지는 필수적인 조치고 실제로 매매가 계속 됐죠. 네. 그래서 요 매매 금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허락됐다. 경기도에서는 경작자 개인이 가진 토지는 매매를 허락했다는 건 틀리고 매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이제 그 경작자 개인에게 모든 토지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지급한 항무지만 한정해서, 경작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항무지를 이제 준 거 있죠. 항무지가 이제 개인이 소유가 된 거, 그거에 한정돼서 이제 매매를 금지시킨 거야. 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왜냐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경작자 개인이 가진 건 항무지를 대상으로 한 거다. 항무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지급을 했으니까 경작자가 양물이 걔가 소유된 토지들 얘기한 거고요. 근데 이 소유된 토지가 이제 계속 사전주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금지시키고 매매를. 그 다음에 또 매매 금지시킨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그 당시 또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전주들의 어떤 토지의 어떤 수조권 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전조의 규정 액수 이상 거둬들인 자는 처벌했다. 예,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래서 10분의 1을 전조를 받아서 그 가운데 15분의 1을 지세로 납부를 했잖아요. 예, 전조를 거둬서 지세로 납부했다. 남징을 뭐냐면 처벌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분급된 토지는 직역의 보무대가를 지급한다. 맞죠? 왜냐하면 가전 자체가 뭐냐면 그 직역을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는 거야. 이건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똑같아요. 가전이나 명칭은 예전부터 사용했죠. 고려시대 때. 이건 그냥 토지제도 명칭이 된 거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다. 그래서 적부에서 지급된 토지, 그러니까 항모지는 거기에서 항무지에서 이제 소유된 항무지 개간을 통해 소유된 토지는 경작자가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원칙상. 그렇지만 실제는 매매가 됐죠. 자, 2번을 보죠. 2번은 고려의 전시가의 조선의 가전법은 고려의 전시가와 자, 조선의 가전법은 관료에게 수조권을 분급하여 관료의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를 시행하고자 했다. 이들 토대도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전시가와 가전법 체제 수준권 분급의 의미 쓰는 것과 그 다음에 가전법 붕괴 후 양반들이 토지 경영에 참여한 방식과 그 배경을 50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첫 번째 2-1번 문제는 너무 광범위해.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기에다가 한금선 박지 선생님의 그 답안을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가전법 붕괴요. 이 가전법이라는 것은 직전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전법 체계 안에 요 안에 좁은 부분에 가전법도 있고 여기에 이제 직전법도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는 가전법 체계. 이 가전법 체계라는 건 직전법으로 해갖고 수조권이 소멸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반 관료는 녹봉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재테크를 해야 되겠죠. 녹봉 가지고 생활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자기 권력을 심을 이용해 가지고 뭐 토지를 뭐냐면 확대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직접 소유하게 돼요. 농장을 만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작계지 중심의 어떤 지주존호제가 확대돼 나갔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 자, 가와 다시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 말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선 초기 때 관련된 내용이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자, 여기 1270년 개경한도는 이제 그 강화도에 있다가 원종 때 한도된 거죠. 다시 개경으로.
그 원종 11년 있고, 그다음 위화도 해군은 이제 우왕 때 있었죠. 우왕 14년. 그다음에 가전법 공약은 공양한 3년. 거의 이제 끝물이죠. 그다음에 여기 직전법은 이제 세조 12년에 있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간은 부족한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무간에게 녹가전을 분급했다. 그래서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시기 때, 이 가시기가 언제냐면 여기 요 시기죠. 여기 그 분급했는데 그 당시 이제 분급한 시기가 개경한도 이후인 원종 12년이에요. 원종 12년. 자, 요 시기 때 원종 12년에 있기 때문에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개경한도 이후에 녹가전 시시인데 그때 이제 검문 세력들이 농장이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농장마다 이제 거기에 면세권까지 설정돼서 세금을 계속 회피했거든요. 국가 재정이 굽히게지고 신진 관료들에게 뭐 토지뿐만 아니라 녹봉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야. 그래서 지금 개성 일대인 경기 파전에 개간된 그 땅을 토지 수조권을 지급했죠. 신진 관료들에게. 자, 근데 이게 노른자 땅 아니에요. 개성 일대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문 세력들이 그 지역을 또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이 확대되니까 이 지역에. 그래서 이 녹가전은 실제로 유명무실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당시 이제 고려 정부는 농장 확대 대응해서 두 가지 사업을 펼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민변전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설명한 녹가전. 근데 이 녹가전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녹가전 뒤에도 한번 2차 기출문이 나와요. 그래서 전시과하고 비교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사전개혁을 이제 전제로 육도의 양전 사업을 실시했죠. 요 나시기에. 위화도 해군이 집권한 이제 이성계 일파들은 신진사 내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토지 개혁이 필요했는데 토지 개혁하려면 정확하게 토지 소유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공양왕 2년, 그러니까 가전법 직전에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뭐냐면 양전 사업이라고 하죠. 양전 사업. 네, 양전. 그래서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걸 받쳐 공양왕 3년에 가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각대 장관의 압령사를 권한이 강화된 도관찰 추철사로 바뀌었다. 예, 맞죠? 원래 이제 이 압령사 안찰사라고 하죠. 안찰사. 근데 원래 안찰사는 그 초기 때는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 권한이. 되게 이제 지방관도 아니고 그 경관직이죠. 훈계도 5품이나 6품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도라는 감찰 구역에 돌아다니면서 감찰만 하는 거야. 그때마다. 그래서 이 전임강으로 바뀐 게 된 것이 나중에 공양왕 때야. 그래서 공양왕 때 전임강으로 바뀌면서 임기도 1년 늘어났고요. 사모기간이었던 경력사관까지 딸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이 안렬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름을 도관찰 축철사가 됐고 조선시대 때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찰사라고 하죠. 관찰사. 관찰사. 그래서 고려시대 때 안찰사보다 훨씬 더 권한이 강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관찰사는 종이품이죠. 당상관이죠. 도의 행정, 사법, 군사를 총괄하는 지위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8개월마다 장정 1명을 요역에 동원하는 8개월 잡부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두 개가 있어. 이게 일단 틀려 이거는. 이거는 오답이야. 네. 이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읽어보면 뭐냐면 8굴 1부제라는 걸로 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역을 동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개정법의 영민식 시행색칙 중에 하나죠. 성종 때 실시했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8별출일부제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행위, 항한 요역, 상내 요역 같은 경우에는 8개월당 한 명씩 착출해서 동원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정기적 요역, 변례 요역 같은 게 6개월당 한 명씩 착수됐죠. 예. 그래서 보통 5등호제를 입각해서 토지 결수해갖고 이게 착출했는데, 자, 그래서 있는데 요게 8개월 잡부제는 이건 또 뭐냐면 조선 초기 때부터 실시했던 토지 징수 방법이에요. 예. 이거는 그래서 요게 두 개인지 알지만 참으면 이 작부제하고 8불7 1부제가 겹쳐 있어. 그래서 그 앞뒤가 안 맞는데 일단은 틀리긴 틀린 거니까 답은 오답이죠. 4번. 자, 그다음에 답을 보면 지방에 거주하는 한량간에게 본전에 따라서 다소 군전 10개월권 5개월 등급했다. 예, 이거 맞죠? 가전법의 내용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전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전법 지급 대상 세 부류가 있죠. 하나는 문무관리들, 그다음 두 번째는 한량간들, 지방의 한량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무관리 한량간이 아니라도 직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향리도 여기 포함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문무관리들은 뭐 가전 당연히 지급한 거고 한량간들도 이제 지급했는데 얘들은 이제 뭐냐면 겉은 수조권을 지급했지만 실제로 면세권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 지역 외에도 수조권을 지급했죠. 얘네들 경기 사전의 원칙을 좀 어긋냈어요. 네, 이거는 예외적으로 뒀죠. 가전법 때. 근데 이제 얘네들에게 이제 어떤 본전이라는 게 있죠. 본전. 그 본전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건 소유권이야. 소유권의 다수에 따라 군전 10개에서 5개월씩 분류했다. 이때 군전은 뭐냐면 수조권인데 실제로 자기 땅에 소유권 땅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는 면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안에서 자기 그 토지에 따라서 이게 본전이고 이게 군전인데 여기 안에서 뭘 지급했다? 수조지 설정해 주면서 실제로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면세권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군전은 가전법 때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한 세금이야. 아니 저희 토지제도죠. 그래서 이제 왜군하는지 홍건적을 막기 위해서 첨설관들에게 줬던 이런 그건데 첨설관은 그 땅을 받고 군대에 동원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 군전의 범위는 자기 땅을 거의 100% 뭐냐면 면제받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거기 땅에서 이제 면제받고 세금 안 내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자기한테 그 남의 땅을 강탈한 것도 자기 땅이었고 세금 안 받았어. 근데 이제 이때 개혁을 통해서 소유권만 인정받고 그 소유권조차도 100% 면세지가 아니라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만 면세지가 설정됐다. 고려사 식자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가전법에서 제일 손해받는 계층이 이 한량간이라고 했죠. 이 한량간들. 근데 이 군전조차도 태조 때 잠깐 실시했고 태종 이후부터는 거의 사문화돼요. 네. 군역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고려시대에 있었던 군전, 뭐 군인전 이런 것들 양인계명 원칙이 실행되면서 이제 없어지게 돼.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땅을 이제 뭐냐면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봉족을 지급받는 거죠. 봉족을. 예. 그래서 이제 답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도 이게 예전에 11년 2차 기출 문제예요. 너무 내용이 강범위하죠. 네. 그래서 일단 볼게요. 자, 밑줄진 기획에 취해진 조치의 배경을 쓰고 그로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 전세 수취 방식 변화 양상 설명하시오.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기획은 이제 뭐냐면 요거 관련돼 갖고 이거는 뭐야? 전분 6등, 연분 9등이니까 공법이죠. 공법에 관련된 내용의 배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답헌손실법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부터 해가지고 이전까지 전세 수집 방식 변화 양상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약간 다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다 검토할 수 없으니까 너무 이제 강범위하지만 근데 실제 문제는 세분화된 방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해 두실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어. 네. 여기다가 쭉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그 뒤편에 잠깐만요. 이게 내용을 집어넣는데 내가 여기. 네. 그래갖고 토지제도를 이제 변천 과정을
그 삼국시대부터 해서 조선 초기 그다음 고려 중기에서 이렇게 쭉 뭐냐면 해서 비총제까지 쭉 해서 정리를 했죠. 예. 요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 예. 공법부터 해가지고 대한제국시니까 조선 후기 때까지. 예. 그래서 토지조사 이전까지 관련된 내용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총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영정법이나 공법이나 뭐 이렇게 한정돼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그에서 밝힌 입장에 따라서 통감부 시기부터 1910년까지 시행된 정책 추이를 서술한 후 나의 입장에서 그 정책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경자 유전 내에서 원칙이 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선 토지 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이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인 건 통감부 시기 때 시행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뭐그 공법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던 거고요. 그리고 요걸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그 비판을 이제 그러니까 1900, 그 통감부 시기부터 1910년부터 시행된 정책의 추이를 서술한 후 나 입장에 그 정책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의 문제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건 1949년 4월 17일 때 이제 반포된 거죠. 그래서 토지 그 뭐냐면 남한의 토지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나 입장에서 그 정치하니까 그 일본의 토지 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농지 개혁 입장에서 비판하는 내용들인데 요거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하기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은 뭐냐 문제가 여기 4번 문제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1949년 남한의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농가 경계를 자립시키고 농업 생산을 증진시킨 동원한다. 궁극적 봉건적 지주전호 관계를 청산하고 경작자가 토지 소유에 되는 근대적 소유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남한의 농지 개혁 결과 오랫동안 잔존됐던 지주전호제를 청산하고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자 유전의 근대적 토지 관계가 이바지했다. 남한의 토지 농지개혁 목적 근대적 소유권 확립 입장일 때 근대적 소유권 확립 기치를 내렸던 일제 토지 사업은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니까 여기에 경자 유전의 일물 경자 유전에 따른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이잖아요. 근데 일본도 토지 조사 사업을 거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내었지만 일단 반봉건적 성격이 있어요. 이때 반봉건이라는 거는 근대적 소유관계와 함께 봉건적 소유관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남한의 그 농지개혁의 근대적 소유권 확립 입장에서 이걸 볼 때는 그 일본의 토지 소유 사업도 표면적으로는 근대적 소유권 확립이냐 얘네 입장을 볼 때는 거의 뭐냐 반봉건적 소유관계다. 그래서 일몰일권주의 입각에서 토지 소유권 확립을 통한 토지의 상품화 확립과 경제의 어떤 그 외적인 관계가 완화시킨 근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근대적 성격이 있지만 50% 소유된 소장을 바탕으로 지주존으로된 봉건적 소유관계를 그대로 놔둬서 봉건지주와 타협했고 그들은 식민지 말달 지배층을 삼아 식민통치 이유한 식민지 지주를 만들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겉으로는 봉건 근대적 소유권 확립이자 실제 내용을 보면 반만 근대적 소유권이고 반은 봉건적 소유권을 그대로 놔뒀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남한의 토지 개혁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이제 명실상부한 근대적 소유권 확립이 있고 얘네들이 볼 때는 요걸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일제 그런 토지 조사 사업과 그 다음에 남한의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 보시오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의 토지 개혁과 남한의 토지 개혁만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일제 토지 조사 사업과 남한의 어떤 토지 개혁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 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자, 세종 26년에 공법이 실시한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답이 금방 나오죠. 답헌손실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 답헌손실 뭐냐면 그 뭐냐면 일단은 이제 크게 당시 그 비옥도하고 답헌손실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세금을 걷는데 전세를. 근데 이 비옥도는 그 당시 3품으로 나눴어요. 상, 중, 하. 근데 그 의미가 없어. 왜냐면 되게 비옥도는 그냥 하루에 양반 지주도 이거 지주도 이거 안 내려고 하니까 자기 품종 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이 전세 수입은 이 답헌손실에서 결정되거든요. 답헌손실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 해의 풍년을 보고 걷기 전에 세금 걷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것이 답헌손실이죠. 그래서 여기가 간답헌 있고 공전에서는 이제 보통 해당 관리가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전답편 있죠. 전주답편.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 수조권을 받은 이제 관리들이 이제 하는 거죠. 사전은. 근데 어떤 걸 하든 간에 이게 폐단이 많았다. 그래갖고 이제 둘러보는 과정에 뇌물도 있고 뭐 비위도 맞춰야 되고 등등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제외시키고 좀 더 객관화된 사회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객관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공법이에요. 예. 그래서 공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하나 때 실시한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교 경전에서 어디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객관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법에 내걸었던 취지가 답헌손실 같은 주관적인 기준을 없애겠다.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없애지 못했어요. 면단위 이하까지는 계속 답헌손실이 남아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남아있었죠. 자, 하여튼 답헌손실의 폐단 시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도 좀 봐야 되겠죠. 개혁제 폐단 시대는 이제 대리가를 얘기해요. 대리가. 그래서 세조 때 이제 복법 실시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돈을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군역을 담당하는 제도죠. 예. 그래서 이런 폐단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군적 수포제. 1년에 2피씩 징수를 해서 군역을 면제받는 그런 제도죠. 그 다음에 곡물 대납의 어떤 부정시정, 방역 폐단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대동법이죠. 그 다음에 영정가율법 이렇게 있는데 영구의 세금을 정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봉구등법 안에서는 그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양반지주의 압력, 그 다음에 뭐 토지 항파 등등등등 해가지고 결국에 최하 등급은 1년당 4두도 정했죠. 4에서 6두까지. 그래서 이걸 영구히 고조시켰다. 해서 영정법이에요. 그 이하의 감면을 받으려면 수령이 재회복을 하면 중앙에서 경차관을 파견해요. 그런데 이 경차관들이 나중에 뇌물도 받아먹고 여러 가지 폐단이 나니까 경차관이 했던 답헌소지 아예 금지시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비총 정액제를 실시하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가 일관돼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비총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죠. 6번은 조선전기 때 수치제도예요. 내용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1번 보면 요역은 성종 때 영민시기 항필 때요. 1년에 6일, 8개월마다 일부씩 동원했다. 자, 이거는 이제 8불출 일부 제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민식이라는 것은 시행세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을 동원하는 시행세칙. 그러면 그 위에 상위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세종 때 개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종 이전에 그 요역을 동원할 때 그 땅에 동원하냐 아니면 그 호에 동원하냐 아니 잠깐만 말렸네. 땅에 도입하냐 사람에 도입하냐가 많이 많았어요. 이게 요역 기준이 호거든요. 근데 호의 기준을 나눌 때 전이냐 인을 많을수록 높은 호를 봐야 된다. 아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호를 봐야 된다. 결국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종 때는 그 개정법을 봤죠. 그래서 성인 남자가 많을수록
호의 등급이 높은데 이제 세종 때는 바뀌어서 토지 등급이 많을수록 이제 호가 높은 거야. 상등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에 따라서 호의 토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죠. 대호, 그다음에 중호, 소호, 잔호, 잔잔호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대호는 좀 토지가 많은 호고 중호는 좀 약간 적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에 따라서 이제 토지가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요게 동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정법을 만드는데 개정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시행색칙이 필요하겠죠. 성종 때에 8.1출 일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색칙을 만들었다. 앞에서 얘기한 그래서 상내 요육과 정기 요육과 변례 요육을 나눠서 상내 요육은 8개월당 1역부 6일 동안 동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보인이 했던 조육가는 정군의 방군수풀 형성이 확대되면서 점차 액수가 증가됐죠. 자, 그래서 보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을 군역자금으로 동원하기 때문에 요역이나 이런 걸 동원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또 뭐냐면 집중도 높은 뭐냐면 집양요법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때 군대 다 가는 바람에 동원할 수 있는 건 없죠. 일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왜 편법으로 그다음에 방군수포나 그다음에 대리가 같은 게 나타나는데 이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나중에 군적수포제가 해서 합법화시키죠. 방군수포제를. 그 액수 1년한 2필로 고정시켜놨다.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헌물로 납부했던 공무는 호구의 다가에 따라 토지의 다가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있죠. 자, 요것도 맞죠? 호구의 다가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납이나 요역은 기준이 동일하다고 했죠. 왜 동일하냐면 공납은 요역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요역이 큰 개념이고 공납은 이 9년 단위로 부과되면 그 특산물을 뭐냐면 또 가오 단위로 부과되고 가오에 있는 일반 농민들이 그 민들이 동원돼 갖고 그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품품 그 특산물을 가져와서 갖다 바치는 제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역하고 헌물은 이제 동일한데 앞에서 조선 전기 때 제일 문제가 이제 호를 기준으로 할 때 이걸 인으로 보냐, 인을 많은 호를 보냐, 아니면 토지를 보냐 이렇게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역과 공남은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의 다가를 봤다. 그래서 호구의 다가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정확한 말하면 호구에다가 그 정남의 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인 남자. 네. 정남의 다가에서 토지의 다가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역의 변화하고 공목의 변화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예. 이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 자체가 좀 약간 좀 문제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그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걸 뺏기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답을 뭐냐면 문제를 공개 안 했거든요. 되게 이제 응시자들 기억력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복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제 생각에 정남에다가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수족관자의 집전 답변에서 간수 강도가 바뀌어서 양반 수족관자는 농민집에 강화되었다.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약화돼 있죠. 직접 볼 일이 없으니까. 예. 볼 일이 없으니까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접 답변하고 간수 간급은 좀 약간 달라요. 네. 답변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관리가 징수하기 전에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걸 답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학이 끝난 다음에 관리가 뭐냐면 직접 그 관리가 아니라 이제 수령이 직접 그 해당 지역 수령이 걷는 걸 간수 간급이야. 이거는 수학이 끝나기 전에 하는 거고 이건 수학이 끝난 후에 징수하는 거야. 이거는 수학량을 파악하는 거고 이건 징수하는 거죠. 다른 개념이야. 근데 이게 여기에서 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게 비교의 범주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리는데 일단은 뭐 오답이니까 어떻게든 저등간에 자 답이 4번이죠. 자 그다음 7번을 볼게요. 7번. 자 조선 후기 정부가 대동권 시작 근본적인 원인을 쓰시오. 자, 근본적인 원인은 3번 금방 나오죠. 박나라 폐단 때문에 농민들 유망이 많고 그래서 도망가면 호가 많으니까 국가 재정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거 3번을 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 요거 2번이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1번이나 이제 여기 4번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제도상 이렇게 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 이제 계산 문제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이 좀 막하긴 하는데 요거는 약간 초등학교 산수 정도 필요한 문제죠.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8세기 후반 정남 5명과 2견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호 호주가 연간 부담할 법적 조세액은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때 이제 법적 조세액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포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총액제에 부과된 거 그건 아니고 정결세 위주로 보자고요. 정결세 위주로. 그러니까 정결세라는 것은 이제 토지에 부과된 세금 외에도 그 당시에 그 많은 세금들이 그냥 대동세라든지 결작이나 뭐 이런 등등이 또 이렇게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결세 위주 보고 그다음에 요 2개월이니까 정남 5명은 군역법 관련되니까 이거 따로 계산하고요. 그러면 정결세 위주 보면 대동세가 있죠. 대동세는 1개월당 몇 두죠? 네, 법정후 12두가 되죠. 그 다음에 전세는 1개월당 4두, 최하두죠. 근데 교과서에는 예전에는 이제 4두다 했다가 또 6두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6두는 제거하고 자 일단은 있고 그 다음에 결작이라는 게 있죠. 결작은 군역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두를 내죠. 자 그리고 이제 있고 군역은 이제 군역법에 의해서 뭐냐면 5명이니까 이렇게 1결씩 내죠. 자, 이거 5명이 한 사람이다. 1결. 1표, 이게 1표가 아니라 한 필이 되죠. 1필, 1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요걸 합쳐서 뭐냐면 2결이니까 2를 곱하고 요게 이제 5명이니까 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포는 5가 나오고요. 그리고 요걸 달달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2니까 몇가 나온가? 네. 여기는 36두가 나와. 네. 그래서 36두, 9필, 5필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 주의할 것은 법적 조세액이고 실제 법적 조세액도 그렇지 않죠. 플러스 알파를 걷죠. 여기에다 총액 관련돼 갖고 모자란 부분들을 도교화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삥땅 치거나 뭐 유용하거나 재정적 불리한 부족한 부분 포함 부분을 또 이게 도교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냥 개념 인지하려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19세기 때 기준을 볼 때는 대개 이제 결가라는 걸 기준했죠. 결가라는 것은 토지 1결당 총 지불해야 할 뭐냐면 총 지불 비용을 결가라고 하죠. 비용. 그래서 주로 이제 뭘 내냐? 화폐로 납부하죠. 그래서 토지 1결당 총 지불하는 화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결가제. 자, 그런 것도 있고 자, 9번을 볼게요. 9번. 자, 이거는 조선후기 때 이제 개편의 조세제도의 전반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거야. 이번.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도교가 됐다는 거. 모든 세금이 토지에 집중됐고, 그 다음에 총액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납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총액제 공동납제인데 요게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양반도 세금을 내야 된다. 군포 같은 걸 낸. 그래서 나름대로 중세적인 어떤 신분제도의 어떤 붕괴 이런 것들을 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총액과 공동회제를 함으로써 도망간 호까지도 남아있는 호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내는 거 연대책이고 공동납제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대동법과 군역법 시행은 부세의 토지 집중 결과를 의미한다. 맞죠? 도교다. 그래서 이제 대동법, 군역법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전세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 공납물하고 관련된 거고 군역은 군대 가는 거와 관련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결작이라든지 대동법 같은 경우는 미포전을 걷잖아요. 미도, 12도 이런 것들을 걷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결세라고 해. 예. 이 정결세는 도교화 중에 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 정액제 실시. 정액제라는 것은 총액제죠. 총액제. 그래서 비총제, 군총제, 항콩제
이렇게 있고 요걸 총액하고 이제 마을 단위로 하면서 마을 단위도 또 연대 책임을 하는 게 공동납제잖아요. 그래서 그 총액제 정액제 실시하고 그 이상의 공동납제가 실시되면서 하청천 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됐어요. 예. 자, 왜냐하면 이제 공동납제 갖고 이게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부과하니까 어떻게든 그 마을 단위도 이제 부과된 세금을 어떻게든 내야 돼. 안 내면 연대 책임을 부과하니까 그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양반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반도 이제 그 군포 같은 거 내기 싫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거를 그 하계에게 부과를 내버린 거야.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하계가 원래는 동양하게 있다가 얘네들이 보니까 그 너무 많이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동양에서 또 나가죠. 18세기 넘어가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갈등이 심화됐다. 자, 그다음 19세기 때 도조화 형상은 그 중세 그 수치체의 붕괴를 반영한다. 도조화라는 물건은 말이 좀 약간 이상해. 예, 도교화가 낫겠죠. 예, 문맥상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타를 썼는지 아니면 거기에 원래 뺏겨다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도교화가 맞죠. 도교화.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 4번 맞죠. 4번. 도교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요거 토지 집중 이런 것들은 첫 번째로는 그 이런 것들 도교다 이렇게 총액제 공동납제 다 포함해갖고 세금을 양반도 내게 한다. 안 냈던 세금까지 그치만 또 수탈 구조를 강화시켜놨다. 이건 도결세, 총액제, 공동납제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모두 정답이야. 근데 교육학에서는 모두 정답이 별로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모두 정답을 해놨어. 어. 따지신 분이 있어. 이 교육학 원칙에 그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 근데 이거는 역교원에서 따진 문제고요. 여기에서는 그 한국사나 뭐 서양사 그 제출하신 분들이 교육학에 다 빠삭한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 평가 그 출제 기준이.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지. 계속 보면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문장 속에 답이 있지 않냐. 이건 단설주의 때문에 교육학 기준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교육학 기준이 안 맞아. 역교원 기준이 안 맞고. 근데 문제 내는 사람은 역교원 교수님이 아니야. 교육학 교수님도 아니고 한국사 교수님이야 세계사 교수님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인지하고 내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예, 따질 생각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교육학 기준 가지고 들이대 마시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이거는 이제 여기 영정법 관련된 내용이야. 영정법.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식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 쭉 보면 이게 세미, 삼수미, 대정정미인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설명하고 여기 결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결전. 결전. 결전이라는 것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죠. 결전이라는 것은 영조 때 군역법을 실시할 때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돈으로 납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전이야. 예. 미국 2두를 이제 돈으로 납부하면 오전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결전인데, 이게 근데 말 잘못했네. 이게 결두고요. 결작이고, 이게 결작이고, 이게 결전이 뭐냐면 결작을 돈으로 납부하는 게 결정이에요. 예.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미국 2두를 내게 하는 게 결작이고, 결작을 돈으로 납부하는 게 환산하는 게 결전이죠. 돈전자 써서. 그래서 요걸 이제 볼 때 이거는 군역법 이후구나. 영조 이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시기적으로 볼 때. 예. 요거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나머지 이제 세금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자, 이 자료가 이제 작성된 시기라는 건 이제 영조 이후, 군역법 실시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세미라고 있는데 세미는 전세죠. 전세. 전세는 4두에서 6두까지 걷는다고 했잖아요. 요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수를 거둘 때 그때 이제 그 영정법 개혁할 때 그 부가세 중에 하나가 삼수미라는 게 있죠. 삼수미는 그 조선시대 훈련도감에 소속된 사수, 포수, 살수의 삼수군 경비를 걷는 세금을 산수미라고 해요. 사수. 그 다음에 대동정미라는 것은 대동세 본세금, 대동세 본세금 1결당 12두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갖가지 잡세들이 등장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본연, 치계, 시타, 가미 여기 그다음에 대동, 충미, 그다음에 서원, 고급전, 그다음 방주인, 금수저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게 참고로 여기 한자음을 제가 갖다 붙였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한자음이 없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여기 갖다 붙인 거야. 예. 그러면 이게 뭐냐? 그 본연 측의 시타 가미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군읍에 소용된 재정을 충당해서 농민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방미라 부르는 지방세. 왜냐하면 그 조선 후기 때는 중앙에 국납을 바친 세금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세가 쪼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붙인 세금이다. 일종의 지방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원래 법정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대동충미가 있죠. 대동충미는 뭐냐면 대동리를 걷다가 부족한 몸을 따로 걷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대동리를 운반하다가 자연 소모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 저장 같은 거 쥐가 많았거든. 쥐가 갉아먹는 등등 그런 명목을 걷는 건데 이것도 상당한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 고급전은 뭐냐? 이건 세금을 징수한 아전들에게 줬던 수고비야. 그러니까 아전들 수수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당시 아전들은 뭐냐면 월급을 안 받았죠. 고려시대의 아전들은 월급 받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초창기 때 외역전 잠깐 받고 안 받았어. 왜? 아전들은 직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역 대신에. 당연히 군역은 대가 없이 받죠. 대가 없이 하는 거잖아. 그럼 직역도 대가 없이 하는 거죠. 안 받는 거야. 그렇지만 아전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수수료 같은 거 뜰 때 먹고 살았다. 물론 아전은 이제 지방 유지기 때문에 땅도 많아요, 이 사람들. 조선시대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들보다는 이 아전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 워라밸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안 받고.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조선시대 태어나면 양반보다 아전을 더 좋을 것 같아. 아전들이.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방주인, 금소조 이렇게 했는데 방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아전의 일종인데 조선시대 때 지역과 연락을 담당했던 하급 아전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또 뭐냐면 수고비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전들에게 줬던 일종의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여튼 작성한 시기는 영조 때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영조 때 이전까지는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작황 조사를 위해서 경찰관이 파견됐다. 요거는 틀리죠. 일단 1번이 답이 나왔네. 1번이. 왜 틀려요? 경찰관이 파견된 것은 영조 이전이야. 경찰관은 이제 언제 폐지됐어요? 영조 때 폐지됐죠. 영조 때 비총제를 실시했잖아. 비총제. 예. 그래서 영조 때 그 전세에서 비총 총액제를 실시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비총제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지문 이렇게 분석 자료에 적어놨어요. 이게 1번. 비총제가 잠깐 어디서 실시한 거야?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제가 잠깐만. 요 5번이 이제 비총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영조 때 비총정액세법, 비총제를 실시했죠. 비총제는 경찰관을 파견한 답분 손실을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총을 파악하는 것을 감면해 준 거다. 결총이라는 것은 그의 이제 그 총재수, 그러니까 총 이제 뭐냐면 그 토지세를 기준으로 하는 그 결수야. 총 기준, 총 결수라고 보시면 돼요. 총 수세 결수. 그래서 결총은 토지세 징수가 기준이 된 한 해 평균 논밭의 결수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양전을 통해서 결총을 파악한다. 그래서 비총제 실시할 때 양정보다 국가가 임의대로 여러 지의 평균적인 결총을 먼저 정하고 그 안에 수확한 실총과 재총을 정하면 수익 그 안에서 판단해서 지세를 감면한다. 자, 예를 들어 갖고 그 뭐냐면 정부에서 이제 뭐 총 그 전국 총수를 2만 결 정도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3만 결 이렇게. 경기도에서 각 도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결총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다음 결총을 나눠줄 때 이제 뭘 하냐면 실총과 제총을 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그 실총이라는 건 이 결총 중에서도 실제 거둘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총액을 결정해 주죠. 15,000결. 그다음에 제총은 뭐 5,000결 이렇게 해놔.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총은 이제 그 당시 이제 풍년을 전국적으로 파악해 갖고 그냥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각도에서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하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5,000결을 이제 지급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실총하고 이제 제총도 같이 나누겠죠? 그래서 실총은 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수학을 잘 못하니까 비유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실총은 이제 4,000결, 결총은 1,000결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도 일반 군현들이 쭉 있겠죠. 일반 군현들도 또 결총과 실총, 제총을 나눠죠. 그러면 일반 군현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 제총 안에서 감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총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풍년이 너무 많다. 세금 못 내겠다. 그러면 실총은 걷되 제총 범위에서 감면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제총을 정할 때부터 실제 흉년 양보다 풍년이 들 경우에는 흉년 양보다 더 적은 제총을 내야 되죠. 그 지방마다 그 풍년이 든 데도 있고 흉년이 든 데도 있는데 흉년이 된 지역에서도 실제 흉년을 더 감해줘야 되는데 실제 내려온 제총이 그게 많지가 않아. 그다음에 감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어떡하든 실총을 메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백지징세 같은 그래서 주인 없는 땅에 뭐 할당을 시킨다든지 어떻게든 그 실총을 메꿔서 중앙이 납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거는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이번 부분 영정법으로 정세액이 고정되었다. 맞죠? 영정법은 민조 때 이제 실시한 거죠. 그래서 민조 때 이제 실시했던 제도고 그래서 이제 연봉구등법 중에 1개월당 4도에서 6도로 고정시켜 주는 제도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정법이 아래에 비총법을 실시한 거지 영정법 자체를 폐지시킨 건 아니에요. 영정법은 그대로 두고 다만 영정법 아래로 흉년이 될 경우에는 그때 작강 상황에서 경찰을 파견을 해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뭐냐면 일괄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비총제다. 그러니까 비총제 아래에서 영정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훈련도금의 운영재원에 일부 토지세를 부과했다.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삼수미세와 연결돼 있죠. 일단 그러나 공납의 일부는 진상이라는 명목으로 헌물 상환했다. 맞죠? 대동세가 대동법 실시에도 진상이나 별공들은 따로 뭐냐면 헌물 납부했어. 예. 그래서 이걸 반대동이 이제 그 당시 관련된 거죠. 그 대동법에 관련된 것 중에 기존제 반대동이 있어. 그래서 상공은 돈을 걷고 미포전을 걷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진상이나 별공은 헌물 걷자 했는데 요게 이제 제일 문제였어요. 진상. 이 진상은 왕이나 왕실에 바치는 그 뭐냐면 뭐가 많냐면 음식물들이 많아. 근데 그 당시에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썩고 문드러지고 그러거든요. 올라갈 동안. 그래서 이게 보관하기가 힘들고 운반하기 힘들기 때문에 되게 골치가 걷었던 거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학교 주변에 진상들이란 말들 많이 쓰죠. 학교 선생님들 영 아닌 사람들 진상 그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진상이란 말이. 자, 그 다음에 부세 각 부문의 비총재 운영 방식을 정했다. 맞죠? 이게 이제 앞에서 여기에서 볼 수 있으니까 결정이 나왔으니까 영조 이후니까 자, 영조 이후에 이제 비총재 방식 운영이 됐죠. 비총재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고 나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답헌 손실법과 관련된 거야. 앞에 이제 기출문이 나왔죠. 그리고 답헌 손실 또는 손실 답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때 당시에 논쟁이 있었어. 답헌 손실까지 써야 되냐? 답헌 손실법까지 써야 되냐? 그 다음에 손실 답헌법도 맞냐 이거 왔는데 다 똑같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답헌손실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전주답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간답헌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따로따로 놀다가 이게 전주답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뭐냐면 폐지가 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간답헌으로 이렇게 이렇게 통합이 되거든요. 간에서 이제 사전인 공전이든 답헌을 해주는 거야. 대신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간수간급제는 징수제도니까 이건 상관없이 그 뭐냐면 작항 전에 답헌을 하는 거야. 이거는 간에서 했다. 징수는 사전은 그 개인하고 그 다음에 간의 그 공전은 관리가 그 해당 지역에 관리가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분해 보시고 요거는 간답헌하고 관련된 거다. 그래서 간답헌의 1차 책임자는 수령이에요. 근데 수령이 모든 걸 할 수 없죠. 그래서 품간에게 이제 실무를 맡기고요. 그리고 품간에 이제 이 품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좀 그 당시에 좀 풍행이 뭐냐면 올바른 사람이 있죠. 좀 똑똑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품간의 선임 문제. 품간이 오면 또 이 사람들이 농민이 접대해주겠죠. 왜냐하면 잘 봐달라고. 그다음에 손실상정이 예민한 기준이 주관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주관적이고 또 여기가 접대비가 많은 이런 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호조는 답헌손실법을 폐지시키고 그래서 먼저 한약의 전현직 관리, 각도의 감사의 수령, 백성들 대상으로 찬반 요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통해 여론조사를 해갖고 그 시안을 바탕으로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뭘 실시했냐면 여기가 공법을 실시했죠. 공법.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소통을 잘한다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게 이런 제도를 만들 때 백성들의 의견을 하나 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용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뭐냐면 연봉구능법, 전본육등법 이런 거 쓰면 되고 그래서 손말이 기기가 아니라 그다음 주촉을 사용했다는 거. 주촉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세종대왕이 간습동항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독자적인 아학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학이니 뭐 한약 같은 거 만들 때 기준음이 필요했는데 그걸 준하의 어떤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준음의 그런 크기를 잡는 그 뭐냐면 이게 자가 있어. 예. 그래서 이 자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걸 공법사에도 응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원래는 경무법을 이제 초창기 때 잠깐 사용했어요. 원래 이제 결부로 했다가 잠깐 이제 경무로 이제 돌아갔다가 결부로 이렇게 됐거든요. 조선 초기 때. 네. 결부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거고 경무는 절대 토지 면적을 기준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공법을 실시할 때도 경무법을 할 것이냐 결부제를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무법을 하게 했거든요. 초안을 만들기는. 그래서 그걸 각도의 팔도를 대상으로 해갖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절대 크기를 가지고 토지의 절대 크기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당연히 이제 반대는 누가 하겠어? 저쪽 충청도 평안도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하죠. 거기는 토지 비옥대가 떨어져 토지 많이 갖고 있잖아. 1인당. 경북하면 자기가 토지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토지 생산량에 비해 토지의 그 양이 절대량이 적었던 저 하산도는 대거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논쟁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수정을 했어. 그래서 이 결북법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결북법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북법, 경북법 실시했다가 폐지돼서 다시 결북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진앙지와 재상정에 뭐 대한 감면 규정. 예. 그래서 항무지하고 재상정이라는 것은 이제 재난을 받은 토지도 있죠. 예. 흉년이나 태풍 같은 감면 규정 등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자세한 내용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어요. 여기 11번인가? 네. 11번에 관련된 내용도 다 적어놓고 그 예문에 있는 이제 간답헌 그 절차 과정 있죠? 예. 요 관련된 내용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고 뭐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아니 토지조사인데 거기 그때 이제 뭐 그 당시 여론조사 있죠? 여론조사 예, 공법 관련된 여론조사 이것도 15만 원을 가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국정 7차 지도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놨는데 지금 나온 지도서보다 훨씬 더 자세한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 은근히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의 책을 계속 보시는 분도 있어. 근데 솔직히 최근의 책이나 예전의 책이나 크게 변한 거 없어요. 뭐 한국사에서 뭐 팩트 자체가 뭐 틀리게 나온 건 없잖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한국사. 이거 뭐 정보 컴퓨터나 IT나 뭐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은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책이 훨씬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 골라서 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전분 육분법, 연분구분법 관련된 내용 다 설명해놨고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 한계점도 다 설명해놨어요. 등이. 예. 그 앞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삼국시대부터 해서 여기 일제시대까지의 어떤 이제 토지세, 전세 변화 이런 것도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만들어놨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법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죠. 자, 조선후기 경제 변화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1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 11번이에요. 자, 조선후기의 이제 경제 변화는 상당히 기출 빈도가 높은 거죠. 자본주의 맹하론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내재적 발전론, 우리도 일제가 강제 개항하기 전부터 자발적인 어떤 근대화가 있었다. 그 근대화의 싹이 보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을 부각을 시키는데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양난 직후 조선에서 개간과 양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양전이라는 것은 뭐냐?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그래서 건국대전에 보면 2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거 있어. 원칙상. 근데 이건 원칙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에 또 실시가 되고. 왜냐면 양전을 할 때 이제 동원하는 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실시가 안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양전이 전국적으로 추진돼서 토지 면적이 늘어났죠.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세 수입이 벌려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내용 강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양안을 양전에 해갖고 기록된 양안 토지의 토지 대장에 그 양안에 기록된 그 토지 결수는 막 늘어나. 근데 대부분은 진앙지나 면세지가 많아요. 예. 자, 진앙지는 이제 이게 뭐냐면 항무지를 얘기하죠. 근데 실제 항무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앙지 이렇게 표기해서 면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을 동원해서 면세지를 만들고 등등. 그래서 진앙지나 면세지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면세가 되는 농토가 많기 때문이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 2, 3번은 4번은 이제 부수적인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18세기, 19세기 때 조선 농촌사에 일어난 변화는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1번부터 보죠. 자, 이항법과 경정법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잘 봐요.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급되기. 이항법 내용은 이제 고려 후기 때부터 보급이 됐어요. 고려 후기 때부터. 그래서 중국의 강남에 도입됐지만 그 당시에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죠. 저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정부도 별로 권장하지 않았고요. 근데 16세기 때 보화 저수지가 확대되면서 17세기 이후에 널리 보급됐죠. 그래서 여기는 고려 후기 때 시작됐기 때문에 조선 후기 때 이항법 보급되는 말은 역사 사실과 맞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종법은 이제 고려 후기 때, 경종법 조선시대 때 이제 확산됐던 거고, 요 경종법, 농종법 차이점은 얘기했죠. 전에는 농종법, 경종법 같은 것도 있었고, 경종법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급됐다 아니라 확산됐다 이런 말이 맞다는 거죠. 예. 자, 그 경종법도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급됐다는 거는 시작점을 얘기하니까 이것도 틀려요. 예. 범위 말하면 그래서 보급이 아니라 확산됐다는 말이 올바른 표현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서민지주와 경영분홍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층과
넓은 토지의 어떤 경제권을 가진 경영 분홍 같은 계층들이 형성됐죠. 그렇지만 상당수 농민들은 농촌에 토지가 없어서 도시로 나가거나 농촌에 있더라도 경작지 소작지를 구하는 농업 노동자 고공의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 분홍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후세는 그냥 이거 있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경영 분홍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지주처럼 지대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값뿐만 아니라 자경뿐만 아니라 남의 땅도 빌려서 상업적 농업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미국이나 면포, 연초, 채소, 야채 같은 상품성 있는 것들 재배하면서 유통경제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2번이 있고 그다음 임노동자가 급속하게 소작농으로 성장했다. 아니죠. 예. 오히려 이제 토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그래서 소유권이나 경작권이나 한 사람에게 집중됐다 한 거죠. 예. 소유권은 특정 지주한테, 경영권은 앞에 이제 경영 분홍 같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 소작농이 성장한 게 아니라 소작농이 전락해서 임노동자가 됐다라는 말이 맞아요. 전후관계가. 그 다음에 부역노동과 압력위천에 의한 농업경영이 확대됐다. 자, 여기에서 압력위천이라는 말을 좀 암기해 두셔야죠. 예. 압력위천은 양인을 압박해서 뭘로 만든 거야? 천민으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작계제 관련된 농장 방식이에요. 작계제는 예전에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서 직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계제가 있고 여기에 사경지가 있죠. 농장인데 직영지에서 생산된 건 100% 주인 거고 작계지는 2분의 1, 사경지는 100% 자긴들 소리죠. 이때 자긴들 주 신분상 어떤 사람이냐? 노비들이나 외고 노비들이죠. 그 다음에 예속 농민들이 많아요. 네. 예속 농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작계지 형태에 맞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양인을 압박해서 뭐냐면 천민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작계지 같은 농업권인데 이게 이제 16세기 중반 때 제일 저점이 됐어요. 그게 한 16세기 중반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노비 인구도 전체 인구의 40%가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16세기 후반 때 이제 이렇게 꺾어지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뭐가 일반화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병작제, 조선 후기 때는 타조법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일물일권주의에 입각한 그 소유권 확립.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농우라든지 종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잖아요. 예, 이 뭐냐면 요게 작계제가 아니라 그 병작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농업 생산이 낮았는데 이런 것들 많이 가지면서 농업 생산률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작계제보다는 병작제가 이제 효율적이 된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자긴들 그러니까 이때 자긴들은 이제 노비들이나 외국 노비들이나 그 예속 농민들의 어떤 투쟁, 신분적 투쟁 등등이 겹쳐갖고 결국에는 이 작계제 형태가 16세기 후반 때 병작제, 타조법으로 바뀌게 됐다. 생산량이 2분의 1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3번 보죠. 3번. 자, 다음 그대 읽고 문제를 답하시오. 이렇게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농업에 큰 진전이 있었는데 양난 후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정부는 농경제 확충에 나서 개간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농민의 소유지 상실과 감축을 초래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의도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 개간 사업을 주도했던 이유가 누구냐? 네. 간축된 이유는 이거 줄을 쳐주면 괜찮은데 이 당시에 문제 만드는 기술이 좀 약간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줄을 쳤으면 될 것 같은데 뭐 기획해가지고 하여튼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 개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농기구도 필요하잖아. 근데 그 정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왕실이나 단청, 양반 지주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런 개간 사업을 통해서 그 토지를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지주를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은 토지를 가질 수가 없는 구조였단 말이야. 예.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겠죠. 실제로는 왕실과 간청, 그 다음에 양반 중심으로 이루어져 토지 경문과 지주제 약들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농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수전농법, 한정농법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수전농법들이 이제 많이 해서 그 당시 이양법 같은 것들이 널리 보급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데, 자, 수정농법 파종 방법이 어떻게 개선됐으며 영농상 이로운 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집합법이 그 집합법 이양법으로 바뀌면서 이양법이 수정농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수경 집합도 있고 그다음에 수경 있고 이양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통 이양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가서나 뭐 통례는 이양법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이양법의 장점을 쓰는 거예요. 영농상이양. 네. 그 이양법의 장점은 예전에도 뒤에도 기출에 나와요. 이양법은 집합법에 의해서 노동력을 더해주죠. 긴매기 작업을 더하면서 수확量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양법은 이모작도 가능하죠. 벼와 보리를 이모작하는데 왜냐면 벼씨를 옮겨는 가정 심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보리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은 보리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지대를 안 내니까 지대를 안 내니까 농민들의 소득 증대도 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등등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양법의 장점 관련된 내용은 뒤에도 나온다. 이양법의 장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경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의 영향으로 농민층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200제 쓰시오. 자, 이 이양법이 가능함으로써 여기 빠졌는데 영농사에서 강작이 가능하죠. 강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뭐냐면 생산할 수 있는 경작 면적이 넓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농가 수속이 높아졌는데 이때 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두 가지 선택을 하죠. 하나는 직영지를 직접 하든지 병작자에서 소작지를 줄 때 누구한테 몰아주는 거야. 투추하게 똑똑한 놈들에게 몰아줘요. 이 농민들, 소수의 농민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경영원 분홍이라고 얘들을 지칭을 하는데 이 경영원 분홍 얘들은 자기 토진 자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주로부터 몰아받은 그 토진 차경까지 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든 그 다음에 경작권이든 지주나 경영군은 한 곳에 막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농민들은 농촌에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한 농민은 소작지도 얻기 어렵죠. 그러니까 도시나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임노동자가 되거나 네, 등등. 그래서 어떤 그 농민층의 분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선후기 때 농업 경영 외에도 보통 이제 생산량이 올라가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농업 어떤 이제 기술 생산량이나 공업 생산량이 올라가도 그런 건데 생산량이 올라가면 그 생산력을 올라가는 어떤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점은 오지만 나머지 예전에 정통적인 그 기술이라든지 그 생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 자리 입자리가 다 없어지잖아. 지금도 그렇죠. 뭐 IT나 이런 것들 이제 항상 개발자들은 뭐 그 사업이 발달해서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중간 자리는 없고 밑에 있는 알바나 비정규직 뭐 일자리는 많잖아요. 예. 자,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내일 또 학교에 가기 때문에, 예, 토요일 날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